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문장작가회 이병욱 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원리경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되어서므로 지금부터 제5회 문장 인문학 심포지움 문학의 역할과 세계성에 관한 담론 2025 대감문장 신인 작가상 시상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시원하게 개회를 내주신 이병욱 회장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사입니다. 인사는 장호병 문장 발행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미리 소개를 못 해올리고 영상으로 소개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만난 만남을 위하여 몇몇 분들을 부득이 노출하겠습니다. 서정락님, 네, 우리 문장 인문학회 사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 스님, 잠깐 좀 이래서 주고, 그 다음 이정숙 스님, 또 이승희 스님, 네, 장세창, 전은경, 네, 최승권 시인님,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못 챙겨줍니다. 그 다음 또 행사 인원이 나중에 생기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선물도 못 주고, 네, 일은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 소개한 사람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봉사입니다. 그리고 현역에서 대부분 은퇴했거나 아니면 현역인 분들은 업을 접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는 일보다 더 열심히 해줘서 제가 더욱이 고맙죠. 그 다음에 이날 우리 행사를 위해서 안동 행사에 협조해 주신 손봉금 시인과 서미숙 수필가님, 또 우리 김정화 안동문협 회장님 고맙습니다. 잠깐 하셔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최성공 시인 이야기 했는데요. 최성공 시인은 우리 발제문 뒷표지에 보면은 화장품 광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오늘 그 선물에 넣어놨는데요. 이게 쿠팡에서 꽤 비싼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서정남 국장이 우리 100명 정도 사이즈를 준비하기 때문에 100개를 협찬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이제 6월 17일 날 마감을 했는데 계속 뭐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서 110, 그다음 또 되겠습니다. 110개, 120, 130, 140, 150, 어제까지는 150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부탁을 했죠. 정말 최성권 선생님 어디 갔나? 네? 이거 정말 고맙고요. 참고로 오늘 뒤에 라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혹시 전화 드시면은 아마 쿠팡보다는 싸게 드릴게요. 네, 그다음 우리 문장 김석 주관님, 우남이, 김정근, 차회분, 백부자, 이영옥 편집위원님 잠시 한번 서주십시오.
네. 네.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박혜진 주관님, 김기선 편집국장, 안현아 전 편집국장은 현재 대북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병욱 문장 작가 회장님, 우리 이 작가 회장은 오늘 그 타워를 또 개인 사비로 협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어제도 가서 아마 행사명이 안 찍힌 거를 또 주문해가지고 여러분들 받은 것 중에는 행사명 안 찍힌 거 있습니다. 그 참 고마운 일이죠. 네. 또 연하미 전 작가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거 행사를 하면 왜 저 사이즈를 100명으로 생각을 하냐니까 이거는 자꾸 적자가 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적자가 나니까 자꾸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하는데 그래도 적자가 나가지고 그 적자를 메워주시는 분들이 우리 문장 인문학회 이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 잠깐 서주십시오. 광명옥 이사님, 권순희 스님, 김문태 스님, 이연배 스님, 이경은 스님. 오늘 그 참석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만, 예, 좀 그럼 이경은 스님은 이따 오늘 좌장 심포지움을 맡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나왔던 우리 송재학, 예,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부장님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홍원 이사장님하고 저도 함께 저작권협회에 이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저작권 권리 행사 못하는 걸 일일이 검색하고 찾아내서 권리를 회복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저간에 들어있는 가입 원서 쓰셔서 오늘 아니면 내일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든지 우리 스태프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국문인협회 정말 법에 있습니다. 예, 부이사장 겸 상임이사인 권민정 시조신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장인문학회 고문이시고 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김호운 이사장님 소설가십니다. 오늘 저 앞에 이야기하신 분들은 달리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접촉의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접촉을 했고요. 혹시 저 영상에 이름이 안 나오고 늘 어제 밤까지 막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인사 다 하죠? 네. 그냥 들어갈 뻔했네요. 오늘 저 안동에 오시다가 화마가 스치고 지나간 흔적을 보셨죠? 네. 그런데 생명이란 참 은질기고 묘해서 거기에서도요 파란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마음이 정말 짠했어요. 그리고 이 안동은 전국에서 불천이 제사가 가장 많은 곳, 우리나라 불천이 제사의 약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가 안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안동 분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안동 사람들은 저 대구라든지 부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요, 뭐라 할까요? 하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듣고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게 안동 사람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약 3분의 1 이상이 안동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특히 금년에 산불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행사를 안동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 인사말에는 AI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I하고 사람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것, 그 점을 거기에 써놨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을 여러분들 카페나 블로그 등등에 올리면요, AI가 바로 학습해가지고, 그래서 AI는 실시간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AI한테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피드백 해줘요. 그런데 문학 생태계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AI가 뭔지 아십니까? 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김홍훈 이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많은 내용이 아마 독자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문학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갈 건가 하는 그 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그런 발제 내용이 될 것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1939년에 문장이 출범했습니다. 김연만 선생이 발행인을 맡고 이태준 선생이 주관을 맡았어. 그래서 26호까지 2년 가까이 발행을 했는데 그분들의 시대를 저는 문장 제1기라고 하고 2007년 우리 다시 문장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장 제2기가 되겠고 1929년이 되면은 문장 창간 90주년이 됩니다. 그때를 문장 제3기로 출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우리 2기에 있는 분들이 문장 3기를 위해서, 그래서 문장 3기는 시대 정신과 그 다음에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문장 제3기가 정말로 야심차게 출금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이 짧아서 좋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행사인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학의 역할과 세계성에 관한 담론입니다. 진행 시간은 17시 20분까지이며 주제 발표는 17시까지, 질의 및 토론은 17시 20분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은 이경은 수필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은 수필가는 수필가, 방송작가, 클래식 음악 극작가로 활동 중이시며 수많은 저서 가운데 특히 수필극집 핑먼, 나온 미니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진행은 좌장이신 이경은 수필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문장 인문학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이경은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문학의 역할과 세계성에 관한 담론으로 특히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의 변화에 맞춰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질의 토론자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 소개를 잠시 아꼈다가 통지하겠습니다. 종이라는 매체는 200년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전화기는 100년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학작품은 1000년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듭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으로서는 수고 높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으로 시장에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발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읽고 쓰는데 보낸 시간을 돌이켜보면 경이로운 순간을 거듭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 문학과 출판계에서 독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발전과 독자들의 독서 욕구를 상승시켰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포스트 한강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공존합니다. 한강 특수의 짧은 기록이라며 반년도 못 간 한강 노벨상 효과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한각 소수로 늘린 출판사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이 땅의 문학이 직면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의 문장에서 영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문학의 역할과 세계성에 관한 담론을 한강희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의 시각으로 발제해 주실 소설가이자 수필가 김호운 한국문협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의 토론자이신 신혜지 시인, 질의 토론자이신 이원식 수필가님.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분과 함께 문학의 미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운 한국문협 이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지 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각자 2시간 정도 20분 토론을 하고요. 이 내용이 2시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좀 건너뛰기 하고 순서도 바꾸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자료실에 제 발제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문학의 역할과 세계성에서는 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 붙이는 것은 이것이 제 의견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들이 좀 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어야 되는지를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기조로 여러 차례 전국을 다니면서 특강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문학이 21세기에 와서 올해가 2025년인데 지금 바로 그 변곡점이다. 한국 문학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단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 문인들 중에 한 70대가 들으시면 약간 거북스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에 이르는 분들에게는 뭔가 새로움을 갈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것을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해마다 독서 지표를 조사합니다. 지금은 2003년까지 나와 있죠. 작년 2024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정부가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생각되어 옵니다. 2023년 지표를 보면 10명당 4명, 1년에 책 한 권 읽은 겁니다. 10명당 1명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인 5,000명,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 2,700명 이렇게 해서 집계를 했는데 이 통계 집계는 약간의 그 일반화 오류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읽었던 책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교양서라든가 사회과학서, 문학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학습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 정도 읽은 분들은 2명이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세계 최하위예요. 거기다가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문학이 매우 공경에 빠졌다. 대학교에서 동문학, 불문학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가 매우 우려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수상자 발표하는 날 보면 전국의 서점들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될 치고 책이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출판사에 책을 못 찍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국내 종이 생산을 모두
한강 소설가의 작품을 찍는데 다 투입이 돼요. 그걸 단박 팔리니까. 그래서 일반 그 언론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수상자가 아니지만 문학단체의 수장이라고 해서 하는데 첫 질문이 그렇습니다. 한국 문학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한국 출판계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 두 가지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답 모두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물론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의 영광을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직시하는 거죠. 그나마 팔리던 작가 시인들의 책들이 안 팔려요. 거기 묻혀버려요. 그래서 출판계가 바뀌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고 특정 출판사, 특정 작가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만 부가 팔리게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몇백만 명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왜 여태 책을 안 읽었을까?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면 세계에서 노벨상 문학상 받은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늦었지만 그죠? 동양에서 인도, 중국, 일본 두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아는 마르케스가 있는 콜롬비아, 또 이집트, 포르투갈 많은 나라에서 한두 명이 배출되었는데 이 나라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세계 문학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이 그 나라의 문학을 올려놓은 잣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한강 노벨상 이후에 한국 문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의 부재, 그 나라의 국민이 모두가 거의 대다수가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문학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보면 모두 문학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강 문학상, 노벨상 받기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한강 노벨 문학상이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 영광을 국격을 매우 높았잖아요. 그죠? 단 한 사람의 작가가 정부가 수백억을 들여서 스포츠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던 것을 바로 세계 문화의 중심에 올려놨습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자면 가성비로서는 최고예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문인들이 많이 있고 한강만이 최고의 수준이라고 잣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작품이 좋았고 한림원에서 잘 서로가 맞았고 그러면 우리 나머지 많은 문인들 중에서도 앞으로 제2, 제3의 노벨문학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정부가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아무런 관심 없이 봐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문학을 포함한 모든 문화입니다. 미술음악 모두 포함해서 예술이 훌륭한 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최고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깨달았다는 거죠. 국민과 나라가. 그러면 다음에 누가 남는가는 우리 문인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문인은 그동안 못하고 있었을까? 그죠? 매년 책을 안 읽는다고 걱정을 했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책을 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제시해야 되는데 걱정하고만 말아버린 거예요. 정부나 문인들이.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것을 사회가 변화되었고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책을 안 본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학도 변화해야 돼요. 그대로 액자 속에 든 그대로 문학이 갈 수는 없어요. 변화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문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학 내부적으로 그것을 바꾸지 못했던 자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서로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문학이 나갈 방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민이 그럼 물어볼 겁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어느 글에 보면 문학이 왜 예술인가 묻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냥 문학은 좋은 거고 교양을 높이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문학을 하나의 개념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눈에 보여야 됩니다. 뭘 어떻게 우리 삶을 살찌게 하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학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문학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조차도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자기 작품이 많이 읽히면 좋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많이 읽히는 건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책을 내는 것도 출판사가 기획으로 출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내줄 수 없죠. 그래서 작가나 시인들이 자비로 책을 내요. 그것도 독자와 나누어 보면 더 좋을 텐데 작가끼리 나눠봅니다. 또 오늘 또 우리 문학 모임이 했습니다. 나는 우리 장호병 발행에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러지 않은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잡지가 나옵니다. 맹신 공익 독자와 호흡하고 우리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이러한 마지막 힘든 작업을 하는 문장이 많지가 않아요. 문장과 같은 잡지가. 오늘 이 행사도 인문학, 문장 안에 인문학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인문학을 살리기 위해서.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만 해도 국보급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만 하지 그 인문학을 어떻게 살릴 건가는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고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가졌다는 것에도 매우 훌륭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성을 하고 그 답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그렇게 누가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오신 보람이 아마 느낄 거예요. 그죠? 좋으실 겁니다.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독서를 왜 하는가 한 건데 저는 출판사에 오래 근무를 하고 또 계몽사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사업본부장 일하면서 제가 기획한 책으로 아마 어릴 때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 50대까지 40대, 50대는 제가 한 200여 정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자란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책이 개발될 때마다 전국을 걸으면서 책을 사주신 분이 되게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꼭 들려드립니다. 책을 사면은 아이 책을 사면은 아이에게 바로 주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먼저 읽어라. 읽은 다음에 아이에게 전해줘라. 엄마 아버지가 안 읽는 책을 아이가 읽을 리가 없고요. 또 아이가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드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읽고 나면 아이와 대화가 통합니다. 엄마가 읽었을 때 그 주인공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대답하면은 책을 매우 좋아해요. 이 독서를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독서로 책을 사주면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되는 줄만 알았지 이것이 왜 어떻게 되는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책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독서는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책을 안 읽는 민족 사회가 된 원인은 이 책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으니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음악을 듣고 여행하고 음악 듣고 영화관에 가면서 공부하러 간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오락이에요. 그죠? 즐기러 가는 겁니다. 여행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교양이 습득되고 많은 지리 역사도 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세 끼 음식을 드시는데
비타민 C를 얼마나 먹고 D를 얼마나 먹고 A를 얼마나 이렇게 계산하고 이걸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하루 3끼를 먹어야 여러분 육체가 집행을 하니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고 나면 그 음식에서 좋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왔고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한 거예요. 책도 음식과 똑같습니다. 그 책을 읽고 뭐가 오고 가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마치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정신에 식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보러 갑니다. 여행도 가시잖아요. 왜? 가고 싶으니까. 책을 읽고 싶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져. 제가 계몽사에 있으면 전 세계 뷔페, 어린이 뷔페에 다니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달라요. 책을 오락물로 전달합니다. 글자를 모를 때는 풀장에 띄워놓고 자동차 공과 함께 책을 띄워놓고 놀아요. 그 안에 글자도 없습니다. 그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책의 모양과 책이 하나의 오락물로 받아들일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글자를 알게 되면은 그 그림이 있던 자리에 글자를 넣어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비행기, 기차. 그럼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게 비행기였구나, 기차였구나. 그래 점점점 글자 수가 늘어나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림이 없는 책도 오락처럼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서 사회가 문화 강국, 선진국이 되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안 해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략될지 왔는데 지금부터도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문학에 대한 것이니까 문학도 그와 같아요. 문학을 대단한 공부, 지식 이런 걸로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의 실체, 문학의 기능과 역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학인 스스로 본인을 매우 높여요. 근데 독자가 우리 높이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학의 전문가들이고 독자는 비전문가예요. 이 비전문가에게 전문가가 생산한 창작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달되게끔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독자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도 오늘 잠깐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는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관계의 확장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짧게 설명하자면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많이 모든 게 필요하죠. 돈도 적당히 있어야 할 것이고 건강해야 되고 직장, 지위, 명예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태어납니다. 엄마와의 관계, 자라면서 어릴 때 동무, 학교 친구, 직장에 있으면 직장 동료, 사업을 하면 내 고객들, 여러 관계를 많이 만들어서 관계가 풍성하면 숨 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작으면 그만큼 삶의 질량이 낮아져요. 그런데 이 관계가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이 관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독서를 통해 넓히는 겁니다. 이 책 속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해요. 문학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인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것이고 일반 교양서 속에서는 내가 체험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받아주게 하는 관계.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많아야 되니까 책 한 권을 읽으면은 친구 하나를 사귀고 세상 하나를 품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학할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고향이 여기 의성입니다. 의성인데 제가 소설가로 등단할 때까지 한 13, 14년 됩니다. 이 13, 14년 동안 작가, 시인은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소설 공부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혼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떨어지기도 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소설가 됐습니다. 되고 나니까 답이 나와요. 저의 소설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세계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문학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문학 공부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긴 해요. 만약에 저도 그런 데 다녔으면 있었으면 좀 더 10년이 뭡니까? 한 3, 4년은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10년을 혼자 했기 때문에 나의 문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문학은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문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문학이에요. 그것을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문인들은 똑같으려고 그래요. 뭉치고 헤어지면 또 뭉치고 뭘 만들고 어쩌고저쩌가 모두 한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특징적인 모양새이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얼마 전에 장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문학의 여러 가지 질적 문제, 문인을 어떻게 가리느냐, 누가 문인이고 누가 문인 아니냐, 문학 단체들은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만 다 문인이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의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시민문학상, 신춘문예 이렇게 해서 문인 되는 데는 없어요. 누가 하느냐면 저널리스트, 저널리즘이 살아야 돼요. 잡지, 신문 이것이 사회를 선도하는 훌륭한 기구가 되어야 그 사회가 선진이 돼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역량을 판가름해 줄 데가 없으니 이런 제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이 잘 정착이 되면 이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문학을 하고 나니까 저는 처음에 김동리, 서정주, 내가 좋아하는 이 글을 통해서 보던 이 문인들은 밥을 안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나처럼 똑같이 밥 먹는 분들이 이런 글을 쓸까? 굉장히 바보 같고 촌놈이고 시기만 꽉 뭉쳐졌고 제 마지막 직장이 동대구역 부역장이었습니다. 20대 마지막에 동대구에 막 짓고 했을 때요. 이때가 전부 다 그 벌판입니다. 이런 좋은 직장을 그만 사표내고 소설 쓴다고 집을 쫓아온 거예요. 대구에서 서점이나 책을 잔뜩 사두고 집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표내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데 나는 소설가가 되면 신선이 되더라고. 이게 아닌데 그럼 소설가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학에 대한 엄청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그래서 그때부터 내 문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문학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글을 쓸 때는 나는 소설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저도 독자예요. 일반 독자와 똑같아요. 생활이 뭐 다르나요?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문학을 매우 높은 곳에서 낮게 가야 됩니다. 왜? 문학은 밥 먹듯이 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밥 먹는데 뭐 대단한 격식차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문학을 와인처럼 하시면 안 된다. 물처럼 하셔야 돼요. 물. 그래서 이제 비유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와인은 우아하고 특별나요. 멋있잖아요. 좋은 장소에서 와인을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갈증이 날 때 와인을 마시나요? 물을 마시요. 매번 와인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은 시도 때도 없이 마셔요. 한국인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인도 마시고 프랑스인도 마시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물은 다 마셔요. 심지어 동물도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물처럼 하면 세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단한 문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벗어나 인류를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문학을 해야 됩니다. 문학은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이런 말씀을 앞으로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곽규환 원장님 번역원에 계실 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의 위상,
세계의 문학 속에 한국 역사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학이 세계화. 이 말에는 약간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GDP 세계 12국가입니다. 세계의 1원의 국가예요. 그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계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세계 문학. 우리 문학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느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 문학이 앞으로 세계 속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독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세계 독자로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세계화와는 별개예요. 우리 한국에서 독자를 가져요. 얼마 전에 지역문학과 중앙문학이라는 것을 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참모두에 찬문을 띄얹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문학, 지역문학이 없습니다. 문학의 분적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서울 일대의 모든 인프라가 집약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이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소외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문인협회가 정부로 받던 지원금보다 우리 지부지회 중에는 더 받는 데가 많아요. 한 1억, 2억씩 받는 지부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그 지원금은 그 지역 문학에 써야 된다. 그 지역 문학을 위해서 했던 이런 것이 또 만들어져요. 오히려 더 분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학이 안동문학, 영주문학이 있나요? 대한민국 문학이에요. 안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문인 여러분들이 안동 문인입니까? 대한민국 문인입니다. 왜 안동으로 묶고 지역으로 묶어놓느냐. 이런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문학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장르가 우리가 문인협회에서 등록된 장르가 10개 장르입니다. 이 중에는 훌륭한 장르도 있고 왜 이 장르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 장르도 있고 이래요. 왜 이렇게 10개라고 하는 나는 이 부분부터 한국 문학이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 모든 사회 현상은 뿌리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학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문. 지금 학문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무슨과 많죠. 신방과 다 있습니다. 애초부터 학문이 그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에는 그 학문이 하나예요. 그 학문의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살펴본 자료를 보면 그리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았는데 이때는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이때의 철학과 지금의 철학은 달라요. 그때 철학은 광의의 철학이고 지금은 여기의 철학. 그 철학 안에 법학, 의학, 이학 다 들어있어요. 예술. 그 철학자가 다 한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서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학도 떨어져 나오고 심리학도 떨어져 나오고 다 떨어져 나오고 여기 잘하는 해결 같은 분은 철학자에서 법학자, 의사도 있어요. 의사도. 그래서 이러한 분화가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럼 문학도 역시 한 덩어리에 출발해서 나눠졌는데 그러면 나눠져서 문학이 되나요? 우리가 문인이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문인이라고 그러는데 문인은 어떤 사람이 문인이죠? 문학 예술가, 그죠? 문학을 하는 예술가. 그러나 문학은 시인이니까 문학입니다. 소설가는 소설 쓰니까 문학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시, 소설은 문학 안에 강론이에요. 이게 한글에서 모아야 문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시인 하는 건 괜찮아. 소설가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내가 어디서 문인이라고 말할 때는 소설가는 시를 알아야 돼. 소설가한테 시를 묻는데 나는 소설가는 시를 몰라. 이건 문인이 아닌 거예요. 시인한테 소설 물을 때 나는 시를 쓰니까 소설 몰라.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물으면 우리 할아버지 문인인데 할아버지 수필은 뭐예요? 그런데 나는 시인이라서 수필은 잘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가 문학을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문학을 할 때
문학소년, 문학소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필소년, 시소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독자는 문학을 하는 거예요. 문학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창작자는 강론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독자가 문학을 온전하게 가져가지 못하니까 문학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섭하자는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도 하기 힘드는데 주제넘게 이 장면 저 장면 넘나든다고 욕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부터는 욕하지 마셔요. 하나를 잘 창작하는 것은 본인의 재주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인적 장르를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인협회가 행사가 많은데 지역 행사가 가보면 모두 끼리끼리 앉아 있어요. 시인은 시인대로 수필 안 섞여. 시인들 모여 있는데 수필가가 끼거나 소설을 끼면 이상하게 느껴요. 아, 이렇게 어떻게 문인이 되나요? 문인들의 행사인데 문인이 모였는데 왜 다른 문인들이 섞여 있나 이거죠. 따라가요. 이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문인이 문인을 존경하고 문학을 높이 생각해야지 일반 독자도 문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통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섭. 이 용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원래 있는 겁니다. 큰 줄기를 잡는다는 뜻이 통섭. 통은 대통령 할 때 그 통자입니다. 대통령이 모두를 잡고 있어서 대통이라고 붙여. 대를 한다 붙여. 그래서 이 통자에다가 섭은 뭐냐면 손수변에 귀가 3개가 붙어있어요. 이 섭자. 손으로 귀를 3개를 잡는데 우린 귀가 2개밖에 없잖아요. 안 들리는 소리까지도 잡아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섭은 큰 줄기를 다 잡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생물학에서 생물학. 세계 생물학의 최고로 훌륭한 분이 하버드의 누구죠?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버드 교수인데 이분이 세계 최고로 높은. 근데 이분 제자가 최재천 교수입니다. 이대 생물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양양분인데 이분 때문에 이분한테 공부를 하려고 학위를 받으러 하버드 갔는데 줄을 서가지고 학위를 못 받아. 그러니까 다른 변두리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다시 이분한테 가서 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쓴 저서가 있어요. 컨설이 만식이고 이거 왜 이걸 만들었냐면 생물학에서 최고로 완성을 하고 나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때 뭘 했지? 최고분이 올라갑니다. 생물은 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회가 있어서 생물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이 있어서 생물이 있는 거고 인간 삶이 있어서 생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도 알아야 할 것이고 사회학도 알아야 되는데 생물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인적학문을 모두 배워야 생물학에 온전한 성공을 한다 해서 쓴 것이 그건. 그래 한국에 번역할 때 통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생물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문화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서 지도사, 문화 전령사로 바뀌었어. 최재준 교수가. 이분이 책 냈다가 무조건 베스트예요. 이 의식의 사고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학도 각 장르를 합쳐서 문학이라는 하나의 총알을 이해하는 문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앞으로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면 한국 문학이 태어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학 70년 오면서 현대문학이 이전 선배들이 잘 닦아온 그 에너지로 우리는 잘 외쳐져 왔습니다. 닦아놓은 길에 자동차로 타고듯이 문학을 했고 우리는 뭘 남겨놨죠? 작품만 남겨놔서는 안 돼요. 작품 플러스 내 독자를 동시에 남겨줘요. 그래서 한국 문학이 발전하는데 내 독자가 몇 명인지 체크가 되나요? 앞으로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자꾸 정부에 맡겼어요. 저는 문인협회 이사장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자면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기를 정부 예산 좀 제발 많이 받아서 우리 원고료도 많이 받고 문학을 잘하게 해다오 하는 주문입니다. 당연히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문학을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정부 예산을 문학하려고 문학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정부 예산은 그냥 주지 않아요. 국민이 세금이니까. 반드시 받으면 뭘 줘야 돼요. 그런데 뭘 줄 수 없는 게 문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줄 때는 반드시 계상을 해요. 수치로. 그죠? 이 계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학은 계량이 안 돼요. 여기 창작기금 300만 원, 1000만 원 받고 하면 복을 하잖아요. 거짓말 해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문학 생태계를 만들고 오늘 저작권 협회가 나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장호병 우리 부사장님 문장 발행하고 저작권 개선에 좀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잘 안정이 돼요. 저작권이 안정이 되면 우리 문학 생태계를 별도로 해서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요. 많아요. 많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바로 우리 저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은 자료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소중한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정은 자장 선생님께서 아마 TV도 잘 보셨을 거예요. 좀 유도를 해서 아마 중요한 부분들을 집어주실 텐데 제 강의는 그 정도로 하고 자료집을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뒷부분은 이게 다 안 해도 2시간짜리입니다. 지금 1시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쭉 연결하다 보니 못 자르고 뒤에 조금 자르고 가버렸어야 되는데 요 정도로 하고 요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혹시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메일로 아니면 메일 문에 그죠? 해주시면 내가 대답을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좀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참 신박한 발제라 그냥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저한테 김호원 발제자님께서 우리나라 문학이 지금 변곡점에 서 있는 작품의 현실에서 인문학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제일 먼저 독서는 삶을 이끄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심포지엄에 가면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좋았던 것은 어떻게 해야 책을 읽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서 관념적 의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머릿속에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 문제에서도 문학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어른들이 책을 읽을 때 공부가 아니라 어떤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삼게 하라 이러면서 문학이 갖고 있는 문학의 실체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시면서 역시 실제적 방법론에 대해서 명구보다 실제성에 중심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이 이제 우리의 문화 세계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문학을 마치 매일 마시는 물처럼 일상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 세계성으로 가고 우리나라 독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책의 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참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생님 이거를 좀 보고 이렇게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얘기해 주셔서 오늘의 끝으로 이제 문학의 주인은 독자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는 그 뒤에 우리 지리 토론자들이 얘기해 주실 것이라 그걸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의 김홍 발제자님께서는 문학이 지나치게 엄숙한 그 명분이나 과도한 의미보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하고 세계를 향해 가려면 실제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로 하면서 굉장히 신박하고 퀄리티가 있고 의미가 깊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 발제에 대해 신혜지 시인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혜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시에 적절하고 뜻깊은 심포지엄을 개최하신 문장인 문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호훈 이사장님의 발제하신 내용에도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관계 맺기와 재생산을 통한 창작의 동력이 독서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과 생활을 핑계로 독서를 게을리하며 문학과 창작을 한 제가 제 자신이 들여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는 책을 보며 노후 대책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장르를 불문하고 읽기에 공을 들여야겠다는 다짐을 새삼스레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학의 주인은 독자다라는 말씀을 우선 공감하면서 시를 쓰는 저로서는 시인과 독자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일부 시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부터도 정말 독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한국 시와 독자 또는 한국 시의 저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건 답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동참이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을 절감합니다.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지역 작가의 활동에 대한 조언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잘 들으세요. 예, 문학의 주인은 독자입니다. 우리 문학의 주인은 문인은 이거 소위의 개념이 아니고 처소. 우리 문학이 어디에 가서 활용되는가예요. 여러분이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소설을 쓸 때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독자가 읽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이 독자가 주인이 되어요. 중국 작가 이하는 자기 작품이 100명 읽으면 100개 작품이 되고 1000명 읽으면 1000개 작품이 돼요. 왜? 예술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와 전달하는 것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학하는 분들 되게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대요. 독자는 각기 자기 생각, 이 작품을 가져가서 자기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저작권과 작품에 말하자면 저작자로서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가지고 써먹는 사람, 쓰게 하는 독자를 외면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독자가 중심이 되는 우리 문학을 만들어야 된다. 21세기 오늘 이후, 이 시점 이후부터는 저는 그렇게 문학 정책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래 독자가 동참해서 독서 인구가 늘어나고 작가가 작품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독자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문학을 할 때 이 글을 내가 읽어서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작품을 읽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읽을 사람, 써먹지 않는 문법을 가지고 그렇죠. 써먹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문화의 발전인데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문장이라는 특별한 말하자면 매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겨가려고 했는데 자 지역문화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지역문학단체에 가서 특강할 때 꼭 얘기합니다. 쭉 살펴보고 전부 문인이고 문인이 아닌 분은 시장, 군수나 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제 내년부터 내가 올 때는 한 20명 정도, 20% 정도는 이 지역 주민을 초빙해라. 그 지역 문화는 그 지역 자치단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문학을 향수하는 지역 주민을 버려놓고 생산자만 모여서 문학을 논하고 해봤자 이거는 동아리의 문화예요. 좀 더 확산되는 지역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손들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동문학, 영주문학 우리 책을 내잖아요. 이 책에 그 회원들만 실을 이유가 없어요.
문학을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거기 100일장에 당선된 그 지역 주부님들 또 학생들 작품을 뒤에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그분은 보물처럼 가지고 있어. 문인들이 책을 다 버려. 자기 책에 작품이 안 실리는 잡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으는 취미로 가지고 있는 외에는 다 갖다 버려. 그런데 자기 작품이 실린 그 주민은 신주단책 가지고 왜요? 손자 손녀 오면 보여줘. 할머니 여기 책이 실렸다. 난리가 납니다. 기념 타올을 주면 여러분들은 쓰다가 나도 발닦개로 쓰고 버리고 이러잖아요. 이분들 안 써. 갖다 장롱에 가자. 밑에 딱 어느 문학회 회장 누구 뭐 무슨 해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참여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학이에요. 문학의 가치를 수용하는 분들을 합쳐야 그 지역 문학이 발전하는 거고 또 그 지역 문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지역 자치단체 내가 모아놓으니까 다녀보면요. 초롱성 같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 문학상에 타 지역은 상을 안 준다든지 뭐 별일이 다 있어. 별일. 전국 문인 때 우리 대표 문인을 이름을 건 상인데 그 지역에만 받아야 된다고 싸우는 분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이래서 한국만의 즉 발전을 해서 그죠. 바로 그 지역 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 문화를 소재로 문학하는 특장은 있지만 그 문학이 결국은 한국 문학이 것이고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에 이루어져요. 내 문학은 세계 문학이고 내 독자가 세계에 확산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 문학은 한국 문학이자 세계 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원진 스필가님 질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원식입니다. 한국문인협회 김호은 이사장님 발제하신 문학의 역할과 세계성에 관한 담론을 저는 70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원하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으로 읽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해되기 때문에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보는 책들은 문학서가 아니라 대부분 전공 관련 서적이나 자기 개발서입니다. 당장 써먹지 못하는 책을 읽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책을 즐길 만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답답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학의 세계성을 얻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문학은 인류의 삶과 자연을 탐구하는 종합예술이고 인류의 보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K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세계 독자를 위하여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외국어로 작품을 써보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세계화는 과정입니다. 세계성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될 때 혹시 전통 문화가 소멸될 위험성은 없을까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 예,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발제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용기인데요. 원래 서울국제도서전 현악하죠. 슬로건을 만듭니다. 원래 슬로건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들은 사람? 비슷하게 왔는데 정확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문인들이 국제 도서전을 하는데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뉴스나 많은 매체에서 했어요. 관심을 가지죠. 왜?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독자를 구축하고 사회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원래 슬로건이 이들구석. 이들구석 맞죠? 근데 거기로 봤네, 그죠? 오셨죠? 그러니까 오시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대답할 거예요. 이들구석. 여러분이 저는 그 처음에 보고 약간 황당해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희한하잖아요. 우리 그냥 막 하는 거지 뭐 점잖게 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 책 전 잔치를 하는데 슬로건이 믿을구석입니다. 왜? 우리가 믿을구석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책을 안 읽을까? 다른 믿을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을구석은 다 잃어봐야 알아. 다 잃어봐야. 안 잃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독서를 왜 안 할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 문학이 좀 더 불편하실 겁니다만 쓸모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답을 한 며칠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동화책 사달라고 어머님이 거기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고 안 사주셨어요. 돌아서서 많이 울었는데 이 답을 찾았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에서 작품에서 떡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 이거를 일찍 작고하신 김현 평론가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40대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였어요. 지금쯤 계셨으면 제가 이런 강의 하러 안 다녀도 돼요. 이분은 이미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문과 나오셨는데 이 엄마가 또 나와 똑같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집 엄마가. 너는 왜 쓸모없는 공부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학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또 말을 붙여놨어요.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 그렇죠. 쓸모없는 것도 그들도 보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부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것이 쓸모없는 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후소 그 사슬을 풀고 자유공간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다. 문학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얘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세상에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문학이 엄청난 힘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시민도 있고 작가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총 들고 싸울 거예요. 근데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데 시집 들고 와가 너 총 쏘지 마 이런다고 총 안 쏘나? 이 시집은 총알 하나밖에 하나도 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할까요? 이걸로 뭘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밥이 배고픈데 시집 한편 붙들고 앉아가지고 열을 굶으면 되나요? 왜 할까요? 이것은 지금은 내게 배고픔을 물론 해결해 주지 않지만 누군가에 가면 세상을 구하게 만들어 놓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학. 그래 문학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가잖아요. 내가 한 문학 요 자체에 붙들고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독자 손에 가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어줘야 문학이 가치가 있고 역할을 다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구석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해줍니다. 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학이 사라지는 그날 지구의 인류는 없어집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문학은 사라지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제가 다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답이 됐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에 소개한 우리 문화의 세계성을 갖는다고 아까 물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한동안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것처럼 잘못된 용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어야 되죠?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조그만 국가는 우리 것이 세계적인 거다. 그럼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를 가져와야죠. 왜 우리 것만 붙들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 거를 하라고 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세계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 인류 시대.
그래서 K문학, K시를 쓰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왜? K팝인데 음악과 예술은 가능해요. 한국 예술을 특징적으로 세계에 전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 민속음악, 국악 괜찮아요. 근데 문학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문학은 한국민에게 읽히기 위한 한국 문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류, 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다 읽을 수 있게 가는 거잖아요. 한국 문학이라고 그러면 한국 것이다 하면은 그걸 읽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왜 러시아 문학을 읽고 프랑스 문학을 읽죠?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무엇을 가지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문학이라는 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시를 쓰든지 소설 쓴다고 한다면 한국적 사랑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요. 우리는 한국의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흙머리 파뿌리 되도록 금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아야 돼요. 이게 정도 연애도 한 사람하고 이야기, 두 사람, 세 사람하고 큰일 나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의 갈등이 존재해요. 어느 시대든.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가면요, 서울은 지금 전동차에 젊은이들이 피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색하게 봤는데,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이쁘고요.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인의 사랑의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랑이에요.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한국적이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K-팝, K-문학 이건 안 된다는 거죠. K-팝은 되죠. 그죠? 한국 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거는 K-시야, K-포엠박 하고 미국 갖다 주면 그 사람도 있겠어요, 저 하는 거지. 그냥 번역하면 미국시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민부침묵. 이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썼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만해 평전 두 권으로 쓰면서 이분을 사상가로 바꾼 거예요. 민부침묵,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모티브가 뭐래요? 님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님으로 배웠어. 이게 침묵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모티브는 침묵이에요. 님의 침묵이잖아요. 나의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지 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침묵을 가지고 있는 이 침묵이 뭘까요? 조선의 사상이 없다. 개인 자아가 없다. 조선 2천만 국민의 가슴 속에 자기의 가치를 심어주고 싶다 하는 것이 님의 침묵이에요. 그럼 이거를 시리아로 번역하면 시리아 시가 되는데 왜 한국 시를 붙들어 놓냐는 거예요. 그렇죠? 만해 한용운 선사가 한국 시인인가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학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시가 세계 인류에게 읽히는 물 같은 시가 만들잖아요.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민속학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 한국의 전통 무엇을 연구하면 되는데 문학은 세계 인류 것이에요. 그죠? 세계 독자 것이에요. 어느 나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학에서는 국적 사상 이념을 그래서 훌륭한 문학 작품이 전 세계인들에게 읽힐 때 한국 문학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대답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의 지리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그 지리에 대해서 김홍 발제자님께서 우선 신혜지 시인의 지리토론에 대해서 독자 중심의 문화, 그 독자 중심의 문화를 하면서 그 문학 작품을 최종 소유하는 것은 독자이므로 독자를 초대하지 않는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를 살려내야 한다 라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주민을 동참하게 해야만 하며 그래야 우리 문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역 문화 자체의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문화의 그 철옹성 같은 벽도 이렇게 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넘어서야 한다. 그러면서 지역의 편벽주의를 넘어서 마음을 열고 온 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만 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인 거를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면서 독자의 지역문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훈식 스피커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한 거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국제 도서전에서 나온 미들 구석이라는 거죠. 미들 구석은 결국 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해 주시고, 문학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그 쓸모없음이 사람과 세상을 보여내고 장자의 그 무용지용, 무용한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쓸모가 있고 가장 큰 무진장한 쓸모가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어느 구석에 있는 글귀 하나, 그것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 지리토론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발제자이신 김홍은 한국문학협회 이사장님, 그리고 지리토론해 주신 신혜지 시인님, 이원식 스피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회 문장인문학 심포지엄 문학의 역할과 세계성에 관한 담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